방금 소개받은 또 오전 세션에서 배웠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철 교수입니다. 아까 좌장으로 제가 있느라고 제가 소개 말씀이나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주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국외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국제금융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지적재산권법과 국제금융법을 같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국제경영학과 경영전략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경영전략을 그때 공부하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략 경영의 굉장히 대가이신데, 그분의 연구 프로젝트를 제가 그냥 연구원으로 잠시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 밸류 체인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치 사슬 개념에 기초한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나이키 회사 아시죠? 당연히 아시고, 또 나이키 신발도 아마 신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미국에서 만든 나이키 신발 신어보신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나이키라는 회사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즉 나이키가 하는 활동은 이게 밸류 체인에서 밸류 액티비티라고 하거든요. 가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키가 하는 가치 창출의 활동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발에도 많은 기술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R&D를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또 나이키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즉 R&D와 브랜드라는 건데,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R&D 브랜드? 결국은 특허, 상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 자산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영역이다, 지적재산권이. 제가 대학원 때 89년,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법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한 게 지적재산권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런던에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런던이 세계적인 금융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런던에서 일하려고 보니까 메이저 로펌들의 코어가 되는 프랙티스 에리어가 파이낸스입니다. 파이낸스가 완전히 아주 제일 강력한 변호사들의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영국 로펌에서 알렌 오벨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일할 때는 거의 금융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10여 년간 있었고요. 근데 그때 로펌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있는 겁니다. 로펌 안에서 이제 파일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보니까 지적재산권, 그때는 이제 상표권하고 저작권도 있었고 특허도 있었는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지적재산 기초로 해가지고 자산 유동화를 한 파일을 제가 본 겁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영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갖고 파이낸싱도 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담당했던 건 뭔가 하면 스트럭처 파이낸스라고 구조화금, 또 자산 유동화를 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경험 비춰 봤을 때 이게 런던이니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07년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그때 로스쿨 출범하면서 지금 학교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금융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내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또 공시제도. 그 기업가치 제고라는 것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뭔가 하면 지적재산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장과 소통하는 그런 공시제도를 갖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지적재산권, 강한 특허 또는 명품 특허, 고부가치 고품질의 특허와 지식재산 금융의 관계를 저는 오늘 뱅커빌리티라는 개념을 통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뱅커빌리티에 대한 내용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역할과 가치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식하는 지적재산권 특허는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이 그 기술을 이용하거나 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인 전통적 기능에서 이제는 지적재산권이 핵심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화되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특허라는 것이 금융의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금융 자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너무나 많이 이 표는 보죠. 90%의 뭐 기업 가치가 나온다. 결국은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무형의 자산, 지적 자산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조금 시간 냈습니다면 이 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뭔가 하면 지적 재산권이 과거에는 기업이 그냥 보유해가지고 그 기술을 기초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그래서 커머셜라이즈 시키는 그것을 기본 모델로 했었는데, 이제는 지적권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표는 2011년입니다. 조금 오래됐긴 한데 이게 뭔가 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다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도산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도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던 특허군이 경매시에 채권단에 의해서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기업들이 사가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자체가 그 자체가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당시의 표를 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011년도, 2012년, 13년에 세계에서 지재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 리스트를 쭉 나온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JP 모건이 있습니다. 그 BOA나 JP 모건에 있는 신탁회사, 그러니까 담보로서 지재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기업들이 도산을 하니까 그들이 세계 상위권의 특허 홀더들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P라는 것이 기업의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면서 또 금융 목적의 에셋 클래스로서, 자산으로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뱅커빌리티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뱅커빌리티라는 말을 제가 제일 처음 들은 것이 그 런던에서 그 로펌에서 금융 변호사 할 때 얘기였습니다. 이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쪽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뱅크업을 한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뱅크업을 한 거냐? 그럼 뱅크업을 하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이 수용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acceptable 그랬죠. 금융 목적으로 수용 가능한, 누구에게? 투자자나 렌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그들에게 수용 가능한 자산이냐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 리스크나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또는 법률적인 그 강제력,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리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의 측면에서 이것이 뱅크업을 한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뱅킹이라는 건 그 은행에서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직역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부 가능성 또는 대출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넓게 가지고 금융 가능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저는 이제 뱅커빌리티라는 원어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뱅커빌리티라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것이 금융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금융의 목적에서 이 자산이 이용이 되려면 그것에 경제적 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IP라는 자산의 특성상 그 법률적인 확실성, 우리 권리성이죠. 강한 권리성이 필요합니다. 특허라면 유효성이라든지 그 권리의 범위가 잘 잡혀 있어야죠. 그리고 권리 기속 관계나 또는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IP 에셋이, 자산이 금융적으로 이용하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가능한 가치 평가라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융 목적으로 사용될 때 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나 은행의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리스크 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적인 또는 제도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뱅커빌리티라는 것은 이 IP 에셋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뱅커블 IP 에셋이 된다는 건 여기서 보는 스태틱 리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홀딩하고 있는, 갖고 있는 정적인 가치에서 이것이 수익화할 수 있는 금융 자산화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는 legally soun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권리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금융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리고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에셋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뱅커블 에셋이고요. 그런 뱅커블 에셋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은 고부가가치, 고품질의 그 명품 특허를 만들어내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링크를 시켜주는 것이 IP 금융인데, 지식재산 금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IP 금융이라는 거는 지적재산권이 에셋 클래스로서, 자산으로서 작동하면서 그 가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금융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금융은 기본적으로 에셋 파이낸스, 그러니까 자산 금융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시공에서 뭐 디테일한 얘기는 여기서 하진 않고 키가 되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세션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IP 금융이 작동된다는 것은, IP 금융이라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세계와 금융의 세계가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는 굉장히 다른 세계입니다. 지식재산의 세계는 우리가 그 권리를 확보, 어떻게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를 받을 것이냐, 권리 확보라는 것과 거기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그래서 권리의 성립과 보호라는 관점이 가장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금융의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위험과 수익입니다.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어떤 수익을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IP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그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번역을 하는 겁니다. 통역을 하는 겁니다. IP 자산을 금융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용어로 통역을 하는 것이 IP 금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뱅커블한 지식 자산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제적 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추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출하는 것이 바로 IP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수익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업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라이센스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리티게이션 소송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해가지고 이것에 기초로 해서 펀딩을 할 수 있는 펀딩 스트럭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IP를 이해하는 금융시장의 형성이 필요하고요. 또 IP 거래시장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IP 거래시장을 형성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IP라는 자산이 일반적인 어떤 커머디티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IP 금융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열심히 그 IP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나 어떤 기술, 그것이 자선화되는 과정에서 IP 금융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뭔가 하면 중소기업이나 특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또 다른 형태의 자금 공급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IP 보증, IP 담보 또는 IP 투자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해왔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IP 금융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10조 원을 넘겼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IP의 이제 성장에 대한 그래프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P 금융에 있어서는 어쨌든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세계 지식재산기구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다른 나라의 어떤 뭐 특허청이나 다른 기관들을 만나게 되면 한국이 IP 금융을 우리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IP 금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필러, 기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건 IP가 자산으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어떠한 자산일까요? 뱅커블한 IP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IP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이 필요하고요. 법률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IP 금융의 금융산업은 굉장히 규제가 강한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 시스템이
맞춰줘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플레이어입니다.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IP의 세계와 금융의 세계를 연결시켜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IP를 이해하고 금융을 이해하는. 그래서 이런 중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 IP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는 세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IP 에셋이 아까 말씀드린 뱅커블한 그 내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구현되고 또 이것이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메커니즘이 IP 금융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IP 자산 자체도 IP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특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IP R&D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잘 쓰여져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도 많이 듣습니다. R&D를 이만큼을 하는데 그거를 정장 드라프팅을 클레임을 잘 쓰고 해서 국내 출원도 하고 해외 출원도 해야 되는데 R&D 규모에 비해서는 이 IP 특허 자체를 출원하고 하는데 드는 데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지금 좀 더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이것이 IP의 가치는 결국은 그것이 적용되는 기술의 사이즈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즉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IP가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법률적 리걸 레머디라고 돼 있는데 손해배상액도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3배, 5배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구제 시스템에서도 이것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같이 가야지 특허가 그 금융 가능한 뱅커블 에셋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이 우리가 갖춰졌을 때 여기에 기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펀딩 스트럭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단일한 펀딩 스트럭처 갖고는 작동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화된 금융 구조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quity financing, 그러니까 지분 투자형이죠. 부터 debt financing까지, 부채형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다양한 형태의 금융 구조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또 한국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태펀드나 벤처 캐피탈 대표적인 그 지분 투자형부터 해서 그 IP 담보 대출, 보증 대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IP 유동화, 또 세일 앤 라이센스백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IP 모니타이제이션과 관련된 펀드들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의 금융 구조와 관련돼서 이 자리에서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연구에서 경험했던 것이 IP 자산 유동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자산군을 갖고 심지어 뮤지컬 저작권 갖고도 했고요. 상표권도 있었고 여기서 보시는 그런 바이오파마 트러스트까지 예일 대학교에서 그 제약 신약을 개발하고 그것을 빅파마한테 라이센스하고 거기서 나오는 로열티를 갖고 이제 자산 유동을 한 케이스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왜 IP 자산 유동화라는 것이 처음에 도입됐는가라고 본다면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예측 가능한, 측정 가능한 현금 흐름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산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IP 자산 유동화라는 것이 도입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자산 유동화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IP 금융의 구조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오늘 오후에 발표할 여러분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IP 유동화의 스트럭처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러면 이 IP 자산 유동화라는 것이 이미 IP의 금융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IP 자산이 그것도 포트폴리오로 풀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집합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형적인 유동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IP 금융에서 포커스를 했었던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이미 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IP 자산을 갖고 있던 그건 중소기업은 스타트업이 아닌 거죠. 특히 스타트업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산 유동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구조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IP SLB라는 구조를 또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진행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회생기업, 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이 IP SLB로 또 펀딩을 한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IP SLB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실은 IPSLB는 그 본질적인 성격이 양도담보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IPSLB라는 복잡한 구조 대신에 그냥 담보권 설정해가지고 담보대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것을 자금을 대출을 하는 은행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평가에 관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중요한 것이 회수 리스크입니다. 담보로 잡았는데 결국은 그 채권이 부실화됐을 경우 과연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리스크들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티게이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화되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평가와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공시제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극히 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기술이나 IP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두 개, 세 개가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중에 하나가 가치평가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IP 공시제도가 된다면 그것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것은 지나가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발매 평가 기관, 지정된 발매 평가 기관이 있고 또 IP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IP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P 가치 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케이스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가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어떤 모델을 계속 써보면서 실제 케이스에서 써봄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IP 가치 평가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는 왜냐하면 기술성과 권리성, 또 시장성, 그다음에 사업성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아울러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은 평가 요소를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뱅크업을 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이 과정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 IP 에셋이 정말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전략자산 또 금융자산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를 평가하는 각 단계들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가치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 또 모티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라이센싱 목적인지 소송 목적인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M&A 목적인지 또는 회계 재무 보고용인지 그러면 여기에 컨텍스트에 따라서 평가의 방법론이나 그런 것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아마 IP 공시 제도가 들어온다 할 때도 아마 어떤 맥락, 컨텍스트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P 평가는 굉장히 어렵지만 필요하고 그러나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다. 그래서 IP 평가에 대해서 항상 그 컨퍼런스 같은 데 얘기하면 이거는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아트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P 금융이 작동이 되고 또 이렇게 고부가가치의 고품질의 특허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IP 금융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정책적 지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IP 금융이 아마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은 월스트리트가 있고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이걸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실패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것을 굴러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요구될 수가 있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는 영역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 특허청과 또 우리나라 경우는 특허청과 이제 금융위가 같이 또 협업을 하셔가지고 IP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인센티브나 지원책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IP 금융, 데트 파이낸싱, 부채형 금융에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회수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굉장히 또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과제죠. 설령 그것이 얼마의 평가를 받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쉽게 마치 아파트나 무슨 부동산 같이 쉽게 경매시행해가지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IP라는 속성 자체가 그렇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는 완화시켜 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수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기 모델입니다. 산업은행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초기 모델로 회수 지원 펀드라는 걸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뭔가 하면은 대출 의사 결정 단계와 회수 지원 단계가 완전히 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아마 아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의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회수 전문기관이 있고 그리고 회수 전문기관이 그 대출 의사결정 전 단계에서부터 예비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스크리닝을 하는 장치들이 여기가 도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해본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정책 지향적인 측면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법제의 정비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운시트랄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미 그 법 개정들이 여러 차례 진행됐었고 얼마 전에도 또 다른 또 법 개정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가담보제도 같은 그거는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법률 제도의 정비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도적 인프라와 마켓 또 이런 자산 이런 것과 갖춰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뭔가 하면 이런 것을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거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굉장히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상당한 규모로 그래도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이 그 진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IP 금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IP의 세계와 금융의 세계를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매개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생기고 이분들이 뭘 합니까? IP 듀 딜리전스를 합니다. 실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뭔가 하면 뱅커블한 IP, 고품질의 부가가치의 IP가 형성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지향에서 IP 금융의 성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켓 베이스로 시장 기반으로 IP 금융이 전환되는 그런 과정과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에도 민간들도 많이 들어오고 민간 시정은행들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IP 금융에 있어서 플레이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IP 금융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기반한 금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뱅커빌리티, 금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고품질의 고부가치의 명품 특허 또는 뱅커블한 IP 에셋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나갈지에 대한 거기에는 법률적인 요소, 권리성에 대한 요소, 금융에 대한 요소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결합돼야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그 IP가 자산으로서 또 전략적 자산으로 형성이 된다면 결국은 이런 것이 선순환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IP가 있고 강한 IP가 있고 거기에서 파이낸싱을 할 수 있으면 이 IP를 만들어내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되고요. 결국은 그것은 뭔가 하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국가 혁신 시스템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쓴 분이 닐 퍼거슨이라고 영국의 금융사학자입니다. 옥스퍼드에도 계셨고 하버드에도 계셨는데 닐 퍼거슨이 얘기를 합니다. 세계 문명사의 변화에 있어가지고 금융이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IP 금융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차 산업혁명 때 제임스 와트 그 증기기관을 개발하고 더 발전시킨 제임스 와트한테 매드 볼튼이라는 사업가가 없었다면 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이것이 1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동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제2차 산업혁명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우리는 정부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토마스 에디슨이 한 거는
정부 발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전 시스템부터 배전, 송전, 배전, 심지어는 그걸 메타기까지 발명을 해가지고 과금을 할 수 있던 전기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건 JP 모건이 펀딩을 했기 때문입니다. IP 기반의 펀딩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IP 금융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국가 혁신 시스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인 임팩트까지도 있다는 금융사학자들의 관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부가가치, 고품질의 IP, 즉 뱅커블한 IP라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위한 정말 기술 패권이 중요한 이 시대에 있어서 미래를 위한 혁신을 위한 금융, 파이낸싱을 하는 메커니즘이 될 것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